두 번째 특강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특강 강의를 맡은 박장호 교수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깨닫고 또 신학의 모든 퇴적의 통로가 되는 신학교의 발전사를 통해서 신학의 개념이 어떻게 또 정립되어 왔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산물을 안는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임자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학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시간에 우리 유병수 교수님께서 후스토 건잘레스의 신학교육의 역사를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 책과 제가 또 강의할 신학교육의 개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학교육이 어떤 역사적 변천에 따라서 시대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학문적으로 또 분과적으로 어떻게 또 파편화가 됐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저자였던 에드워드 팔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번 교재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복음주의 신학교육의 역사라는 책까지 봐야지 우리가 신학에 대한 개념과 학교의 필요성과 또 학과에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데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신학교육의 개혁이라는 내용에 대한 이 저자의 주장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신학 백과사전 운동을 재부흥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서술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요 동의하지 않는 바입니다. 저는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목사로서 작게는 사중신학이죠.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사중의 신학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네 개의 신학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의 신학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경신학까지 포함한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드워드 팔리의 이런 교육에 대한 특히 신학백과 사전 운동에 대한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고 이 책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육의 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토론하고 또 우리 사이버 신학대학의 갈 방향을 또 정립하는 데도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PPT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한 50카트가 준비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1시간 내로 이 이야기를 다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일인데 그냥 개요만 설명해드리고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조금씩 첨언을 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을 그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서론 부분인데요. 신학교가 가지고 있던 산고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제기가 되겠죠. 문제제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을 1차적으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2장에서는 신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신학 개념의 역사의 흐름을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크나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신학교의 체제가 또 학과 분과 내용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신학 개념의 역사가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그 흐름을 잡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3장을 통해서는 신학 연구 자체가 이제는 변천을 이루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학 백과 사전으로의 어떤 그 집대성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4장에서 다룰 슐라이어 마허가 등장하면서 백과 사전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초 작업이 바로 3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신학교육의 개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반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장을 통한 서론이죠.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뭐냐면요.
신학교육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제기가 됐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저자는 문제 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학교육에 대한 지속되는 불만이 있고 또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오래전부터 신학교육에 대한 불평과 비판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신학교 자체에 불만이 있었고요. 학생들과 졸업생 사이에 불만이 있었고 목회 현장에도 불만이 있었고 평신도 간에도 서로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급하게 좀 하면서 PPT를 요약본을 띄워야 되는데 제가 전제 걸 띄워놨네요. 다시 한번 PPT를 좀 수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신학교육에 대한 그 지속되는 불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PPT를 변경을 했는데요. 먼저 그 신학교육에 대한 불만은 학교 자체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뭐 학생들 또 그리고 목회자 또는 또 교회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면서도 사실은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계속되는 비판이 개혁에 있어서 지속됐지만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보다는 우리가 질환에 대한 증상에 너무 집중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과연 신학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되는 비판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학교 자체는 왜 내부적인 상고로 겪을 수밖에 없었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건립되기 이전에는 나름대로 이제 어떤 우리가 중세 시대가 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이제 유수대학이 생겼던 과정들이 있었고 또 그 신학 자체가 미국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는 나름대로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럽의 유수대학이 있었을 때 신학이 이제 그 부수적인 학문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도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또 분명히 신학교육 자체가 시대 흐름 속에서 18세기를 맞이해서 계몽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 경건주의가 부상을 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부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영향이 미국에 넘어와서 신학대학이 결립됐을 때에도 초창기 때는 근본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또 도시 자체가 세속화되고 산업이 발달되면서부터 이런 문제를 다 놓쳐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증상에 더 많은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속되는 그 원인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학교는 도대체 내부적으로 어떤 성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신학교 3년 과정을 통해서 대학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배출되는 목회자들이 있어서 신학적으로 탁월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13세기만 해도 학문이 7가지 학문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인문학 3개와 자연과학 4개가 나눠져 가지고 탄탄한 기초 위에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여러 학부를 통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신대원에 들어와서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신학교육의 탁월성을 배울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의 첫 번째 산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배출된 신학생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면 어떤 문제에 직면합니까? 신학이 상실된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적 기술을 더 요하는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탁월한 목회자를 원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이중고예요. 신학적으로 내 자신이 탁월하지 않고 교회 요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학교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교는 실제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내용적으로 파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학을 너무 분과별로 또 그 담당하고 있는 교수별로 연구한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학의 통일성, 내용에 대해서 일치되는 학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한 게 현재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상고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마지막에 직면한 신학교육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 이 에드워드 팔리는 신학의 실용화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학 백과사전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슐라이어 마가 이루었던 이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보다 더 탁월한 그런 신학 백과 운동 사전을 이룸으로 인해서 교회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목회자를 양성하고 또 간략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내용적으로 합일되는 그런 교육을 이루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신학의 실용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파편화되어 있는 신학을 이론적이고 실천적으로 두 개의 큰 테두리 안에서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팔리가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실용화를 만들어도 개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기 어렵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제안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경건과 학문과 직업이 미국 신학에 와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마련했는지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상황을 가지고 책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의 그 신학교육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출현과 또 교육의 본질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미국의 신학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와 또 그리고 상정화된 역사적 산물을 낳았다는 부분을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 신학교의 역사는요 신학교가 만들어지기 이전과 신학교가 만들어진 이후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럽을 통해서 독일을 통해서 신학교가 건립이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기별로 얘기하면 신학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인 17세기부터 19세기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9세기 이후로부터 신학교가 출현해서 현재 현존하고 있는 신학교의 내용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미국 교육의 본질과 그 변천을 알 수 있다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로 그렇다면 미국 신학교육의 본질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구분할 수 있는 세 시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뭐냐면 여러분 경건한 학습 시대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화된 학습 시대가 있고 세 번째로는 직업 교육의 시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듯이 독일 신학 자체가 사중 신학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사중 신학이라고 분리할 수는 없었지만 성경 신학과 교의학과 교회사와 실천 신학이라는 것이 유럽 대학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서 학문하는 의미가 바뀌어졌죠. 원래 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 논하는 것이 신학인데 이 자체가 경건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토대로 한 우리의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 이게 신앙과 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에베소서 같은 책들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교리. 그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보면 우리가 삶의 실천, 그렇죠? 경건한 삶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듯이 역시 신학의 내용도 그렇게 이제 대학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그런 내용들로 신학하는 의미를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얘기죠. 신학교육을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이 출현하면서 연구 방법이 새롭게 대두가 되고요. 또 연구 방법이 새로지다 보니까 지신적인 그 전문 용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교수들의 그 구성에 따라서 구조가 변경되는 역사가 지금 미국에서 경건한 학습 시대, 전문화된 학습 시대, 그 다음에 직업교육의 시대의 변천을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신학 연구의 문제제기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건학습 시대에 있어서는 배경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미국의 신학교가 존재하기 이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교육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인들은 목회자가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목회자들은 자연스럽게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학을 이수한 사람이 담임 목회자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때는 나름대로 대학교육과 신학교육이 일치된 상태로서 목회자를 교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발전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그 연구별 대학원이 구성되면서부터 파편화 현상들이 경건학습 시대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학습 시대에는 도대체 어떤 것을 토대로 공부를 했을까요? 바로 유럽 대학의 표본을 가져다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 내용적으로는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을 가리키기 위해서 윤리학과 또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토대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미국에 들어와서 경건 학습 시대에 그런 내용들을 전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개신교의 목사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영국 대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 고백서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외민이라든가 저 같은 또 침례교 목사들은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 같은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성경에 관련된 개론서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청교도 시대를 거쳐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문을 읽어가면서 함께 공부했던 시대가 바로 미국의 경건한 학습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신학의 기품은 자연스럽게 청교도주의적인 그런 기풍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고요. 또 스콜라주의적인 기풍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고요. 또 정통주의적 기풍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더 한 가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건주의적 사고의 기풍이 미국 경건학습 시대를 주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신학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인격적인 지식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이 가지고 있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경건한 학습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적으로는 유럽에 있었던 교육주의자들의 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루터주의의 신학자들의 책과 또 영국의 목회자들의 책들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이제 전문화 시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때는 이제 대학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교육 방법에서 특징이 뭐냐면요. 목회자 방법론이, 교육 방법론이 다양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지고 많은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전문화 학습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현재는 우리가 지금 그 신학 체계가 다 있잖아요, 미국에. 또 한국도 그대로 이제 그런 신학 체계를 수입을 해서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 현존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 전문화 학습 시대에 있었던 교육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커리큘럼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목회자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교육의 3단계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1단계는 영역별로 분리가 된 그런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과가 다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1단계에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2단계로는 목회자 교육을 양성할 수 있는 이제 대학원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연구 쪽에 신학이 발전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바로 전문화되는 학습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자체적인 신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게 바로 1808년에 있었던 미국의 첫 번째 신학교인데요. 앤 도버 신학교입니다. 장로교회 신학교인데 이 신학교 자체도 처음에는 보수적인 신학,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구파와 신파로 나눠지면서 진통을 겪은 그런 내용들을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어서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건한 학습 시대를 지나서 전문화 학습 시대가 됐고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직업 교육의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신학 교육의 변화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목회적인 그런 어떤 패러다임보다는 직업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시기가 바로 직업교육의 시대다.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 전문가 모델 시대로 진입한 시대에서 우리가 교회가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반동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학적인 전문적인 이 지식들이 완전히 퇴색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학을 다루기보다는 종교적인 상황을 다루는 이런 교육들이 신학교에 팽배하게 됐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 시기가 바로 20세기 후반의 직업교육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를 신학을 다루는 어떤 신학자로보다는 전문직으로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이 교회 내에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다행히 어떤 일을 가르치겠습니까? 이제는 신학을 하는 목사가 아니라 교회 임무나 활동을 제대로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시키는 형태가 바로 직업교육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새 시대로 구번한 미국 신학의 교육의 최종 유형을 보게 되면 파편화된 교육 속에서 신학을 상실해버리고 이제는 목회자가 교인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양육하는 시대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리더십을 펼치는 그런 시대라고 간단하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신앙과 기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하는 기관이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저자는 본서에서 문제적인 범위를 딱 정해놨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학 연구의 통일성과 구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백과사전 운동이 부활하기를 바라면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 연구의 문제점 세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째로는 신학과 신앙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 다음에 신학교 자체의 문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해보자. 마지막으로는 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학 연구 방법과 그 연구의 통일성과 내용과 이 분과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돌아볼 때 우리가 새로운 대안책을 마련해 볼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가능성과 생존에 대한 문제를 아니 다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교회에서 자기가 볼 때 판단해 보니까 신앙이 교회다움의 특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볼 때는 문화가 변형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수용했기 때문에 현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문제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신학교의 상태는 어떠냐? 신학교가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죠. 왜? 신학이 사라진 상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목회 업무 방식을 수학하는 그런 학교로 전락했다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는 두 번째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신학교의 제도 및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신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의 배경을 전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13세기만 해도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세 과목, 네 과목 나눠서 교양이 탄탄한 사람들이 신학을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중세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13세기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수준의 학문을 그 여부가 어떤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생에 대한 선별 문제가 대두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체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신학교와 교회의 갈등 문제가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 또한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목회자가 손한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의 구성 자체도 큰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목적들을 신학교 와서 다른 어떤 필드로 넘어와서 성공을 또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두 번째 차원을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육이 불가능한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바로 그 세속화되고 현대화된 이 배경들에 대한 내용 또한 중요하다라고 저자가 짚어주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세 번째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교육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신학 연구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본서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관심사입니다. 이것을 세분하게 들어볼 때에 새로운 교육을 이뤄내고 교회와 연합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서에서 주장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신학교육의 문제점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통일성이 부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만 이게 다 캐캐먹은 낡은 해법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고수하고 있느냐? 교수들이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립적인 중심사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학의 실태를 잃어버리고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끝까지 지금 교육의 문제로 근본적인 원인으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신학교육의 이중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통적인 차원이 있고요. 근대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통적인 차원은 뭐냐면 19세기의 수도원에서 가르치던 내용과 20세기 교단 신학교의 가르치는 내용들 가운데서 통일성이 부재하고 구조의 문제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정통적인 차원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걸 다루고 있냐면 계몽주의 영향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대적 대학의 출현으로 인한 학문 분과의 발전이 바로 신학의 파편화를 이룬 문제를 아니 다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자율적인 학문이 부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역사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게 된 현상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 교육이 이제는 해석과 탐구에 대한 다양한 귀에게 해방감이 이제 자유롭게 주어졌잖아요. 그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결국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세 번째 차원의 근대적인 차원 문제와 정통적인 차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유럽에서 신학백과 대사전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저자가 자기 뜻을 처음으로 피력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차원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차원에서 어떤 두 가지의 이제 관계성이 있는데 바로 신학의 연구와 신학 연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여기 보니까 디비니티하고 테올로지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제 신학에 대해서 이제 신성에 관련된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속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 학교 자체의 담론에서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범위가 축소화되고 너무 또 그리고 전문화가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종교 중심적 이론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자체가 신학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느냐? 아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바로 목회를 위한 실제적인 기술 훈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바로 신학 교육이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시 66권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전 시간에 잠깐 나왔지만 개혁주의 정통 신앙이 자리 잡은 게 17세기 아니겠습니까? 16세기, 17세기. 약 한 150년 근간에 제가 이제 프랑키스쿠스 유니우스의 그 참된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보면 그 원형 신학과 모형 신학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형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계시 신학을 하는 순례자라는 것이죠. 나그네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바로 이 계시 신학이 배제가 되고 목회 현장에서 기술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공적 목회를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큰 문제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현상을 맞이하게 됐느냐면 과거 신학 연구물에 대한 내용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수용한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문화된 방법론 속에 두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한다는 것이 하나는 진보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진보적인 요소는 뭐냐면 현재와 형식적인 현 상황에 치중된 관심사가 문제라는 것이고요. 보수적인 문제는 과거 학문 자체를 그 구조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바로 신학백과 사전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바로 이제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저자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이렇게 이제 책을 서술해내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네 번째로 그러면 신학교육의 개혁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다뤄야 되냐면 저항과 수단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진보 및 보수주의 신학교가 개혁을 저항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보수주의 신학교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정통주의 방법론에 너무 머물러 있다는 게 저자가 보는 관점에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을 아마 이제 토대로 해서 이런 내용을 다룬 것 같아요. 이론과 실천에 대한 실용적이고도 전략 지역적인 그 기풍이 자리매김을 해서 역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 신학교육의 개혁을 저항하는 요소라고 설명해 주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다뤘던 것이 바로 이 보수